안녕하세요. 위기관리 협동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란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연구 과제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례를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목차로는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가짜뉴스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피해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은 정부나 보건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럼 이 가짜뉴스는 어떠한 법에 저촉이 돼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짜뉴스는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2017년 가짜뉴스 유통 현황과 이용자 인식의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19.7%라고 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NS가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메신저가 15.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의 증가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또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짜뉴스는 발생일이라든지 장소 또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또 작성된 뉴스 보도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국내에 가짜뉴스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께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했는데요. 이때 온라인상에 엄청난 이슈가 떠오르기도 했죠. 그때 이제 간호사가 가림막 뒤로 갔다 나오면서 뚜껑이 닫힌 주사기를 들고 나오면서 뭐 주사기를 바꿔치기해서 다른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제 허위 정보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 간호사가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또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던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이제 2차 접종하시면서 4월 30날 그때 이제 같은 간호사가 또 이제 접종을 했는데 그때 위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위로라도 받고 하면은 다행인데 대부분의 이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자들은 누군가에게도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건지 아마 다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파이자 같은 그런 백신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뭐 뇌가 조종을 당한다라든지 뭐 백신 맞으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뭐 허위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런 가짜 뉴스들을 좀 팩트 체크해 줄 수 있는 채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 또 우리의 인식도 많이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는데도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SNS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짜뉴스의 전파력도 강력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포데믹 경계령을 선포하고 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국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가 2020년 1월부터 4월 기준으로다가 분석을 했던 자료인데요. 2019년 중국에서 발병을 하고 나서 바로 조사가 된 거라 조금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계 8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2,311건이 확인이 된 걸로 보면 짧은 기간에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열대의학 보건위생 저널에서 이 분석을 했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인도와 미국, 중국, 스페인과 영국,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순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가짜 뉴스를 대비를 하려면 전향적인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 가짜 뉴스가 퍼지는 양상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소셜국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떠한 형태로 양상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뭐 단순 루머, 음모론, 뭐 오명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단순 루머나 오명 같은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음모론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이념의 갈등에 또 양산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서린 카일 교수는 이번 코로나19를 둘러싼 그 소셜봇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외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예전에 그 자연재해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선거철이었을 때 그때를 비교했을 때보다 최대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로 퍼진 가짜뉴스, 뭐 중국의 가짜뉴스, 아시아의 또 아니면 지역사회에 특화된 가짜뉴스들을 살펴보면 뭐 알코올 섭취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뭐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뭐 마늘, 참기름을 섭취하거나 코에 바르면 예방할 수 있다. 뭐 소금물을 가글로 예방할 수 있다라든지 뭐 담배 열기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시외버스 터미널을 폐쇄한다라든지 뭐 베이징을 봉쇄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네,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렇게 쏟아지는 가짜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많은 가짜 뉴스들을 보고 그래도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6천여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8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되면 오히려 더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지면서 더 뭐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이런 가십과 루머들은 우리의 정신을 좀 더 약화시키거나 또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또는 치료 과정에서 건강 상태를 많이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증을 가중시키고 그거에 대한 주요 원인이 소셜미디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사실적인 뉴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노력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뉴스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보건당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20년 3월 달에 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포가 되면서 2명을 입건하는 등 경찰에서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자들을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백신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이제 유포가 돼서 중대 범죄로다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도 나온 가짜 뉴스들 보면 뭐 생채집을 삽입을 한다, 뭐 낙태와 폐조직으로다가 제조를 했다라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민참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SNS, 뭐 소셜 네트워크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이제 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게시물에 이제 알림 라벨을 붙인다든지, 거짓 정보 여부를 알리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마 뭐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어떠한 법에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는 아마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일 텐데요. 이 법안에서 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개하는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라든지 정보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가 이제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침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커다란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짜뉴스는 신속하게 해결되지는 못할지라도 일단은 집단지성을 좀 모으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언론 보도 형식의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만 취급할 것도 아니고 또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미디어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영향력이 있을 때 이런 처벌 과정도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좀 마련하고 또 나가서 언론의 자유나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또 재검토하고 또 법제가 재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정보 속에서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양상으로다가 발현이 되는지 아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에 있어서 무조건 괜찮다는 식의 보도보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또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의료 전문가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더 신뢰를 갖고 국민들이 믿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짜 뉴스로 인한 이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도 빠르게 종식이 돼서 예전의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는 당연히 멈춰야 되고 또 우리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